친구들 안녕. 저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근현대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태평천국 운동과 그 다음에 양무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두 가지 주제만 딱 공부를 한다. 깔끔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를 공부를 했냐? 우리가 아편 전쟁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편 전쟁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국이 청나라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겪으면서 아편을 청나라에게 밀수출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흔히 삼각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인도랑 영국이랑 중국이 무역의 축이었고요. 중국과의 무역에서 차, 비단, 도자기 등 중국 물품이 영국에 너무나 많이 판매가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영국의 부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자 아편을 영국이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판매를 했고 아편 중독자가 많아진 중국에서 은이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빠르게 유출되었던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아편 전쟁의 결과 총 두 번의 전쟁 결과 중국은 영국에게 패배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난징 조약, 그다음에 베이징 조약과 텐진 조약 등을 겪게 되면서 중국이 서양 세력에게 침입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근현대사의 흐름을 크게 이러한 타임테이블로 놓았을 때 지난 시간에 아편 전쟁을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을 공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청일 전쟁 이 정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만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청나라 말기에 우리가 청나라의 위기 상황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나라의 위기 상황. 마치 조선이 내부적으로 1800년대 중반 말기에 세도 정치를 겪고 농민들의 봉기를 겪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대외적으로 이양선이 출몰하고 여러 국가들이 조선에 막 쳐들어오는 그런 대외적인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청나라 역시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적인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외부적인 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인 위기가 오늘 배울 첫 번째 주제인 태평천국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청나라를 압박해 들어갔고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혹은 청나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청나라가 결국에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국의 인구 변화 그래프를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자, 청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중국의 인구가 뭐 대충 보니까 뭐 한 2억 명? 조금 아니죠. 1억 명 조금 넘나 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불과 한 200년, 300년 뭐 이 정도 사이에 청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된다? 거의 뭐 4배 가까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청나라의 인구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2학년 때 송원, 명청 순서대로 배울 때 청나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 개별 농민들의 삶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땅을 많이 갖거나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 혹은 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농민들의 경우에는 삶이 갈수록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근본적인 농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어떠한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태평천국 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851년에서 1864년 사이에 그러니까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 사이 정도의 이제 핵심적인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청나라 타도 아, 더 이상 청나라 내 안에서 못 살겠다. 청나라에서 못 해먹겠다. 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그런 일종의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평천국 운동, 태평이야. 뭐 굉장히 크고 평화롭다. 뭐 크고 공평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heaven. 그러니까 결국에 뭐에 관련된 거나 기독교적인 세계관.
태평천국 운동은 중국 역사에 얼마나 많은 농민 반란과 농민 봉기들이 있었습니까? 뭐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 진나라식의 진승 오광의 난 혹은 뭐 명나라 시기 이자성의 난 뭐 기타 등등 많은 농민 반란이 있었지만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특이하다. 기독교 중심의 농민 운동이었다는 것이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평천국 운동, 이 농민 반란이 기독교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는 약간 중농쯤 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총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지지를 받으면서 집안의 지원을 받아서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해서 청나라에서. 근데 여러분이 아까 봤다시피 청나라 말기에 가게 되면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과거 시험의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홍수전은 한 10년 넘게 과거 시험을 공부를 했지만 번번이 낙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같은 시험,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보는 시험에서도 원하는 성적을 못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열이 받잖아요. 근데 홍수정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있는 과거 시험을 몇 번씩이나 준비를 하고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쳤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사람이 병을 얻게 되면서 한 40일 정도를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알아 누워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게 돼. 너무 아파.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사람이 꿈속에서 무슨 꿈을 꾸게 되냐. 막 수염이 막 긴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칼을 홍수전에게 주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이 칼로 나쁜 놈들을 쓸어버려라. 막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야, 홍수전. 그래서 홍수전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홍수전이 크리스티교 관련된 서적들을 읽게 됩니다. 홍수전이 크리스티교 관련된 서적들을 접하면서 크리스티교 사상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꿈에서 만난 큰 칼 준 할아버지가 하느님 아닐까? 그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넌 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크리스티교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 둘째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전이 점점 자기가 꾼 꿈과 크리스티교 사상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면서 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썩어 빠진 청나라를 개혁해야 되는 인물이구나. 크리스티교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사상을 갖게 되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조직의 이름이 무엇이냐? 배상제회. 숭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숭배한다? 상제. 하늘에 있는 황제, 즉 누구다? God. 하느님을 숭배하는 조직, 즉 크리스트교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 조직이었던 배상제회를 중심으로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홍수전이 만들었던 배상제회가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에 단순한 어떠한 크리스트교 조직에서 넘어서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 첫 번째, 멸만흥한. 멸망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만주족을 대신에 흥하게 한다. 누구를? 한족을 흥하게 한다. 지금 썩어버린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족, 오리지널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을 부활시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족 농민들이 청나라의 지배, 만주족의 지배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한족들이 태평천국 운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장했느냐? 천조 전무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주장합니다. 천조,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니까 뭘 말하는 거겠어? 태평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나라의 전무, 땅과 관련된 제도. 땅과 관련된 제도. 태평천국 운동에서 홍수전은 무엇을 주장하냐? 신분, 남녀 이런 거 차별 없이 누구나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서 공평하게 경작을 하자. 지금 청나라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만주족들이 모든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고 농민들의 삶도 공평하지가 않다. 신분이 너무 나누어져 있다. 남녀의 차별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 하지 맙시다. 태평천국 운동에서는 신분이나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토지를 골고루 나눠서 경작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어.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와,
태평천국운동 정말 굉장하구나. 정말 공평하고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태평천국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었죠. 거의 우리나라보다 넓은 영토를 점령하면서 그 세력을 떨쳤던 게 태평천국운동. 자, 태평천국운동이 또 특이한 점 하나 있다면 이 사람들이 뭘 금지하냐? 전족 같은 것을 금지합니다. 당시에 많은 악습들이 있었어. 청나라에, 농촌에. 근데 그런 안 좋은 풍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전족입니다. 전족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청나라 시기에는 발이 작은 여성을 미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기 위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발을 붕대 같은 걸로 칭칭 동여맵니다. 뜨겁게 열을 가한 다음에 그래서 발을 이제 거의 뭐 삶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물렁물렁하게 만든 다음에 그 발을 이제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정상적인 발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발을 칭칭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뼈가 이렇게 굳어버리는. 그래서 정상적인 발은 이렇게 되는데 전족을 해가지고 발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발을 못 크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걸 전족이라고 하는 풍습이 하는데 이 전족이라고 하는 풍습이 청나라에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이런 악습들은 없어지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태평천국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크게 세력을 떨쳤던 것이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만약에 더 커졌으면 태평천국 운동에 의해서 청나라가 망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근데 태평천국 운동은 사실 결국에 가게 되면은 세력은 크게 떨쳤지만 내부적인 분열도 있고 청나라가 이를 진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태평천국 운동이 몰락을 하게 되냐? 첫째, 이용장. 당시 청나라 말기에 굉장히 잘 나갔던 주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들에 의해서 그들이 만든 의용군, 일종의 의병 같은 겁니다. 이들이 이끌었던 군대에 의해서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이 강하게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원래 청나라랑 싸웠던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서양 세력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선생님, 영국이랑 프랑스는 아편 전쟁하면서 청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얘들이 청나라를 도와주죠? 왜 청나라한테 반란을 했던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원래 서양 세력들은 처음에는 크리스티교 국가였던 태평천국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이제 싸우고 크리스티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국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던 영국이랑 프랑스 입장이었는데 딱 보니까 어느 순간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티교를 믿는 국가가 청나라에 생긴 거야. 와, 이거는 오, 땡큐.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말하자면. 드디어 중국에 크리스티교를 믿는 국가가 생기다니 너무나 좋다. 이 크리스티교 국가, 우리의 형제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청나라를 물리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태평천국 운동의 교리가 어때? 정통 크리스티교랑 너무 다른 거야. 영국이랑 프랑스 입장에서는 홍수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랑 이미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그리고 청나라랑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서양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청나라가 무너진다? 태평천국이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 그럼 서양 세력들 입장에서는 태평천국이랑 다시 한번 전쟁을 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에 서양 세력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때 청나라가 유지되는 게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 타이밍에서는 청나라를 도와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태평천국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때 청나라가 내부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게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외부적인 위기였던 아편 전쟁 그리고 내부적인 위기였던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청나라의 관료들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시기에 청나라 관료 이용장, 특히 이 시기에 서양 세력들이랑 함께 힘을 합쳐서 태평천국 운동을 싸워보기도 했죠. 이때 생각하는 거, 와, 서양 애들 전쟁 진짜 잘하는구나. 아편 전쟁 때 한번 직접적으로 맞짱도 한번 떠봤고요.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동맹도 한번 맺어봤어. 근데 보니까 싸움 너무 잘해. 전쟁 기술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 군사 기술이 청나라랑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높은 고위 관료였던 이용장이 뭘 생각하게 되냐. 청나라도 이때 빨리 근대화해야겠다. 청나라가 서양 애들 못 따라가면
청나라의 미래는 없다. 라고 하면서 근대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에 청나라 정부의 관료들 주도로 이루어진 운동, 근대화 운동이 뭐냐? 1860년대부터 청일전쟁까지 약 30여 년간 이루어졌던 근대 개혁 운동이었던 양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세력들이 우수한 기계와 무기, 과학 기술 등을 도입을 해서 청나라의 국력을 올리자, 끌어올리자. 청나라도 서양 스타일로 근대화해서 발전 한번 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양무 운동입니다. 청나라의 외부적인 위기와 내부적인 위기 끝에 나오게 된 청나라의 해결책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양무운동이 성공적으로 돼서 청나라가 막 발전을 한다면 청나라가 효율적으로 그 뒤에 있는 위기들을 대처할 수 있겠지요. 자, 양무운동의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양무운동이 과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양무운동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교과서에 아마 있을 겁니다. 중체소용 반드시 밑줄 치고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체소용 한자지만 풀어보면 쉽습니다. 중국의 전통과 가치 그것을 근본 즉 몸뚱아리 몸체로 하고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자. 기본적으로 서양의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 서양의 과학기술, 군사기술 이런 건 다 우리가 자유자재로 몸통에 붙어있는 팔다리처럼 사용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몸뚱아리는 뭘로 한다? 중국의 전통과 가치 이런 것들로 하는 겁니다. 중국의 전통,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스타일, 중국의 전통적인 신분제, 중국의 전통적인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 이런 것은 바꾼다 안 바꾼다? 전혀 안 바꿉니다. 하지만 오직 그러한 기본 몸뚱아리에다가 서양의 기술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체 서용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기존의 일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확 바꾸어 버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중체 소용, 중국의 몸뚱아리는 그대로 하고 서양의 기술만 사용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기술만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어. 중국 애들이 실제로. 그래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전통 스타일의 복장을 갖고 있는 청나라 관료가 지금 큰 떼포 앞에 서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군사기술 많이 받아들입니다. 무기공장도 세우고요. 근대적인 무기 공장이죠. 그다음에 뭐 철도 같은 것도 깔아. 그래서 보게 되면은 관료들이 여기 철도에 기념식 사진에 올라와 있는 거, 뭐 사관학교 같은 것들도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서양 스타일의 근대화를 시도를 많이 합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양모운동이 30년 정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라고 하는 해군을 이끌었던 이홍장, 당시 이홍장이 갖고 있던 전함 바로 정원이라고 하는 함대와 진원이라고 하는 그런 배인데 당시에 갖고 있는 배, 이 두 개의 배, 색칠하면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발달된 것 같지 않니? 응? 우리가 아편전쟁 때 봤던 그 통통배랑은 완전 비교도 안 되지 않아? 그죠? 당시에 이홍장이 세계에서 영국 뺨칠 정도로 강력한 해군 기술을 갖고 있던 독일에서 이것을 직접 수입해가지고 가져올 정도로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두 개의 배랑 비교할 수 있는 배조차 없었어. 당시에 잘 나가던 아시아 국가, 뭐 일본이 갖고 있던 배도 이 두 개의 강력한 배에 비하면, 강력한 전함에 비하면은 크기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배가 큰 게 무조건 짱입니다. 왜냐면 배가 커야지 더 큰 대포를 실을 수 있고 더 큰 대포가 있어야지 강력하기 때문에 배가 작으면 대포를 큰 걸 실을 수가 없습니다. 대포를 한번 쏘면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강력한 대포를 장착할 수 있었던 강력한 전함이 해군의 그 전력을 상징하는데 중국의 양모운동의 결과 이용장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전함들 당시에 서양 국가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와 파괴력 전투력을 갖고 있었다. 그만큼 양모운동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모운동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한계점이 명확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양모운동의 한계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세 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양모운동은 국가 전체가 나선 국가 전체에 대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중심, 중체 서용이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기술 중심의 개혁이었어. 중국이 만약에 중국의 전체적인 체질 개선을 전반적으로 이루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양모운동을 통해서 기술적인 개혁만을 실시를 합니다. 결국에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정부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 중심에서 정부가 센터를 잡으면서 체계적으로 너는 이거해, 너는 이거해, 어떤 부서는 저거해, 우리 이번에 이거 하자, 다음엔 저거 할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달랐겠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양무 운동을 소수의 지방 관료들, 소수의 개혁에 관심이 있는 관료들에게 떠넘겼어. 너희들 지방에 돈 좀 있지. 너희들이 좀 한번 개혁해봐. 너희들이 한번 근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대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용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서 관료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한 곳으로 뭐 집중이 될 수가 없었겠죠. 자, 세 번째로는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고요. 청나라에.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적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서태후라고 불리는 당시 중국의 최고 실권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양무운동에 들어가야 되는 재원들을 제때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양무운동에 재원이 지원이 되었으면 돈이 지원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부패한 관리들과 부패한 정부 이런 것들이 양무운동에 또다시 한계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0년간 지속되어 온 양무운동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청나라 사람들이 언제 깨닫냐? 1894년에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날에 공부를 했죠. 1894년에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을 제때 진압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는 정말 어리석게도 청나라와 일본 정부의 SOS를 치게 됩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그 다음에 기존의 텐진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 역시 자동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동학농민운동의 사람들이 우리 돌아갈게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청나라랑 일본 군대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선 정부와 전조 화약을 맺고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경복궁을 점령을 했지요.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1894년에 발발하게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그래도 덩치가 큰 청나라가 잘 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이없게도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아까 무슨 뭐 청나라에 어마어마한 군함이 있다면서요. 뭐 독일 거 수입한 거 일본이랑 비교도 안 된다면서요. 왜 청나라가 졌죠? 그게 아편 전쟁의 한계인 겁니다. 배만 큰 거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죠? 큰 배를 만들면 그 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군인들도 양성을 해야 되고 이 전문 군인들에게 꾸준하게 그리고 많은 양의 월급도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게 계속 훈련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나 군대에 대한 보급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졌어야 되는데 정부 차원이나 그 다음에 뭐 금전적인 지원이 안 이루어지면서 배는 만들었지만 이 배를 이용해서 함대를 굴리고 함대를 이용해가지고 뭐 작전을 수행하고 이런 능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배만 크면 뭐야. 배가 크면 뭐 공격하기만 쉽지. 결국에 부패했던 청나라 정부와 청나라 관료들에 의해서 양무운동의 성과는 보잘것이 없었고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패배하게 됩니다.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게 된 거야.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청나라의 대표였던 이용장이 일본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청일전쟁 밑줄 치고 그 아래에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좀 필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본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이 사람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이제 중국의 최고 실력자였던 이홍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일본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나와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 무엇이냐? 청나라는 일본에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조선이 독립국임을 청나라가 인정을 해라. 청나라 너네 지금 조선에 막대한 영향력 끼치고 있지. 너희들 옛날부터 조선이 청나라한테 조공바치고 청나라를 형님의 나라로 모시고 있지. 그거 이제 없는 일로 해라. 청나라 조선에서 완전 손 떼라. 일본이 앞으로 조선 먹을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떠한 좀 이거는 곁다리입니다. 일본의 극우적인 사람들, 일본의 우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줬다.
조선은 원래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독립시켜줬다라고 얘기하는 좀 심한 말로 좀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미 한국사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죠.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선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게 다 이런 내용이 조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대만이랑 요동반도를 일본에 넘긴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만이 이제 일본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요.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치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여기에 개입하게 돼서 삼국 간섭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공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 연결해서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는 서양의 기술만을 배우려고 했던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났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이 뒤에는 서양의 기술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배우려고 했던 뭔가 운동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평천국 운동 그리고 양무운동 청일전쟁을 공부를 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천국 크리스티교를 중심으로 했던 반청운동, 농민 반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다? 바로 홍수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지요. 주요 아이디어는 멸망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다시 부흥시키자. 모두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갖는 천조쟁모제도 실시하자. 남녀평등 이룩하자. 전족 같은 악습들 폐지하자.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서양 세력과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들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었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태평천국운동이나 아편전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서양 세력들의 실력을 확인하게 된 청나라 관료, 대표적으로 이홍장 같은 인물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청나라의 근대화 개혁 운동이 무엇이었냐? 바로 양무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중체소형이라고 하는 핵심 아이디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의 기술을 모방했습니다. 결국에 한계점을 갖고 있었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면서 우리는 양무운동이 실패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청나라는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조선의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대만과 요동반도를 일본에 넘겨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뭐가 들어갔다? 막대한 배상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내고요. 일본은 이 배상금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이거를 군사비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군대를 더욱더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 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 그리고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었던 중화민국이 성립하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청나라의 혁명이 성공한 듯 했지만 한계점에 부딪히는 이야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